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에 좋은 시아버지 되기란 참 힘든 일이라는 걸 몸소 경험한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요즘엔 쿨한 시댁이 인기라죠.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 관여하지 않는 시부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변화는 받아들여야겠지만 원래 가족 사회였던 시대를 오랜 시간 거쳐왔다 보니 너무나 변한 요즘 세상이 조금 씁쓸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여전히 가족은 가끔이라도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 컸다고 부모와 자식이 영영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건 사이보다는 며느리였어요. 아무래도 요즘 대표적인 갈등이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이다 보니 며느리라는 존재 자체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모든 일엔 정도가 있는 법, 시부모의 배려를 당연히 여기길 넘어 행동이 도가 지나쳐버린 며느리로 인해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사연은 바로 그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경상도 농가에서 태어난 저는 25세 근처 도시로 상경한 후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중매로 아내를 만나 2살 터울의 아들과 딸을 낳았죠. 작은 곰탕집을 하던 아내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던 순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은 그런 아내에 비해 엄하게 굴던 저를 조금 어려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네 식구는 화목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자라주었죠. 열심히 노력한 덕에 저는 제 팀을 꾸려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곰탕집은 입소문이 나서 유동인구가 많고 넓은 건물로 확장 이전을 했죠. 우린 그렇게 나름 중산층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경제력을 쌓았고 아들과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이후 아들은 서울의 대형 학원에 수학 강사로 취직했고 직장 생활을 하던 딸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던 사위를 만나 결혼을 한 후 이민을 가면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저희 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들이 동생보다 늦은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아들은 나이 35에 같은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던 며느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집에 인사를 왔을 땐 조금 특이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아들은 우리에게 며느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더군요. 아영이가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20대 후반이 돼서야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쭉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솔직해요. 다 같이 첫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 저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에 저는 굉장히 당황하고 말았죠. 음식은 입에 맞니? 뭘 좋아하는지 아직 몰라서 우리 집사람이 신경 많이 썼어. 국이 좀 맵네요. 응? 경상도식 소고기 묵국은 원래 맵게 끓인단다. 맛이 없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는 미국에서 자라서 매운 걸 잘 못 먹어서요. 그래도 다른 거 많이 먹을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한 며느리는 잡채와 갈비만 쓱쓱 집어먹더니 자신은 입이 짧다며 젓가락을 빨리 내려놓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꼬박꼬박 잘하고 무엇보다 아들이 좋다고 하니 저와 아내는 딱히 반대하진 않았어요. 며느리의 집은 맞이인 며느리와 두 남동생을 모두 유학 보내느라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한 해 전엔 바깥 사돈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에 안사돈 혼자 집안을 이끌어가고 계셨죠. 저는 그런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줬는데 그 전에 아들을 불러 각서를 한 장 받았습니다. 며느리 알면 속상할 테니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해주는 건 너만 알고 있거라. 처음부터 다 가지고 시작하면 돈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게 될 거야. 네가 각서대로 잘 살면 내가 5년 뒤에 꼭 증여해 주마. 자, 받아 적거라. 첫째, 5년 안에 두 사람 힘으로 지금 가진 돈 외에 5천만 원 이상 모아서 사치하지 않은 모습을 내게 보여줄 것. 둘째, 양가 부모에게 항상 예의 있게 대할 것. 항상 말했듯
기본적인 도리를 잊은 사람은 대접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세아가 또한 네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해. 솔직한 것과 예의 없는 것은 한 끗 차이니까 말이야. 셋째, 명절하고 우리 생일 포함 2달에 한 번은 집에 내려올 것.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니?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자식밖에 모르는 네 어미한테 얼굴 한 번씩은 비춰줘라. 네 동생이 캐나다에 터 잡은 뒤론 네 엄마가 많이 외로워했잖니. 3가지 다 지금 네가 하던 것과 별반 다를 일이 없지. 자식된 도리 잘 지키면서 알뜰하게 살라는 말이다. 솔직히 제가 효도 받아 먹으려고 박서를 받았겠어요? 한 달에 2사람 벌이에서 각각 50만 원씩만 각출해도 1년에 1,000만 원은 거뜬히 모을 수 있고 어차피 그 돈 또한 자기들 것이니 전혀 손해볼 일이 아니죠. 게다가 어른에게 예의 있게 굴라는 말은 각서가 아니어도 당연한 일이고 2달에 한 번 내려온다고 해봤자 1년에 명절 2번, 아내와 제 생일 각각 한 번을 제외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각서를 받은 목적은 오롯이 아들이 자만하지 않고 살길 바라서였는데 문제는 며느리에게서 나타나더군요. 결혼한 이후 며느리는 명절을 제외하면 우리 부부의 생일 때조차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려오는 건 아들 혼자였어요. 네 엄마 생일인데 또 너 혼자냐? 며느리 생일이라고 우리가 보낸 용돈 30만 원을 홀랑 받아먹더니. 죄송해요 아버지. 아내가 일이 많이 바빠서요. 그리고 그날 저는 우연히 방에서 통화를 하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통화 볼륨을 올려놔선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게 굉장히 잘 들렸는데 며느리의 말을 듣고 기함을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을 왜 자꾸 부르는 거야? 당신 부모 애야? 미국에서는 자식이 성인 되면 정신적으로도 다 독립시켜. 한국은 아직 발전이 덜 됐어. 나이든 어른들이 문제야. 기가 차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의 전화를 냉큼 빼앗아서 화를 냈어요. 아들을 결혼시키고 무려 2년 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한 겁니다. 얘 며느라, 나 시애비다. 아버님, 2달에 한 번이면 생일 명절 빼곤 1년에 2번 정도 내려올까 말까 한 횟수다. 결혼하면 핏줄이 끊기냐? 넌 세상에 혼자 태어났어? 가족이고 뭐고 아예 남남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야? 그런 마음이면 명절에도 오지 말거라.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남편한테 말이 헛나왔나 봐요. 그래도 남의 통화 내용을 그렇게 들으시면 사생활 침해인데 조심 좀 해주세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사과인지조차 모를 말을 내뱉고 며느리는 전화를 끊더군요. 화가 난 제 표정을 보자 아들은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죠. 그놈의 미국식 개인주의인지 솔직함인지 아주 며느리 2번 들였다간 내 머리가 숭숭 빠지겠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생각보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게 많이 힘드네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음 명절에 내려온 며느리는 뭘 잘했다고 뾰로통해 있더군요. 마음 같아선 뭐하러 왔냐고 묻고 싶었지만 어른으로서 자식을 포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마음속으로 참을인을 5번이나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며느리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도 일을 거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으면 음식을 나르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그날은 아예 밥상을 받아먹기만 하더군요. 게다가 아내가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한 음식들도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깨작깨작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애써 참으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입맛이 없어? 네, 요즘 계속 모시고 일했더니 입맛도 없고 피곤하네요. 근데 이건 뭐예요? 홍어 처음 보는구나. 그거 너희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건데 네 입맛엔 안 맞을 수도 있어. 아내는 잘해주고 싶었는지 며느리의 물음에 얼른 대답해 주더군요.
며느리는 호기심을 보이며 홍어를 입에 넣더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튀어나온 며느리의 말에 우린 모두 자리에 굳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홍어를 밥상에 퇴하고 뱉으며 정확히 씨, 삐리리 이라고 소리쳤거든요. 그리곤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서 너무 놀라서요. 그러니까 어머님, 왜 저한테 미리 더 주의를 안 주셨어요? 입맛 다 배렸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탁소리 나게 내려놓곤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죠. 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놀랐으면 서로 취향이 다르구나 하고 말 것이지. 누가 너한테 먹어보라고 강요했니?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두고 봤는데 너 아무리 우리가 배려해준다고 해도 가족들이 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냐. 명절 음식이야. 네 시애미가 너희들 고생할까봐 어제 나랑 같이 다 해놔서 할 것도 없고 고작 하는 일이라곤 다 같이 제사상 밥상 차리고 치우는 일이 전부인데 네가 무슨 상전이야? 저는 손님이잖아요, 아버님. 손님이 왜 일을 해요? 손님은 대접받아야죠. 그리고 이 제사도 제 조상님도 아니고 이런 건 다 미신이에요. 전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고요. 당신, 나 당신 집 가서 장인어른 제사도 다 지내고 오는데 무슨 미신 같은 소리야? 그럼 나도 내 조상님 아니니까 장인어른 제사 지내면 안 되겠네. 친정만 가족이고 시댁은 가족도 아니다 이거야? 그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당장 우리 부모님께 사과드려. 보다 못한 저희 아들이 며느리에게 화를 내더군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며느리의 행동이 더욱 기가 막히게 느껴졌죠. 그제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마지못해 저와 아내에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시댁 문화를 잘 몰라서요. 음식 문화도 그렇고 한국 생활 너무 어렵네요. 너 자꾸 미국 살다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미국에선 예의라는 개념이 없니? 가족 간의 우애, 손님된 도리 같은 것도 없어?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렴. 명절이고 뭐고 아침 다 먹었으면 그만 가거라. 며느리고 뭐고 두 번 다시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는 최대한 화를 꾹꾹 눌러 참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댁살인 고사하고 며느리살이라는 말이 딱 지금에 걸맞는 것 같았죠. 자신도 속상할 텐데 그 뒤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참 못 따라가겠어요. 괜히 혼자 속 끓이지 말고 그냥 알아서 살게 냅둬요. 부부인데 태영이랑 둘이서만 잘 살면 된 거지요. 가족이니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 말대로 그냥 내버려 두자니 보고 있으면 복장이 터질 것 같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다음 명절엔 학원 아이들 시험 준비 때문에 바쁘다며 못 내려온다고 아예 통보를 하더군요. 그래, 알겠다. 일이 우선이지.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거라. 봐도 안 봐도 속 터지는 상황이라 저는 그저 며느리에게 좋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의 체념 수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슬아슬한 관계는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된 해에 뻥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건강검진을 받던 저는 대장 내시경을 하며 용종 2개가 발견됐습니다. 위치도 안 좋고 크기도 커서 저희 병원보단 큰 병원으로 가셔서 떼어내시고 조직검사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이가 드니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아프고 암에 걸리는 일을 흔치 않게 보아왔는데 그게 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고 서울로 향하게 됐어요. 같이 못 가서 미안해요, 여보. 우리 가게 직원이 최근에 둘이나 그만둬서 내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요. 아휴, 큰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보다 더 무서워하던 아내 때문에 저는 두려운 티를 내지도 못했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서울에 있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예약이 이른 오전 시간밖에 없었고 이후엔 다음 주나 되어야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들 집에서 이틀 신세를 지기로 했거든요.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잘 지냈지? 그러고 보니 너희 처음 이사 온 뒤로 이 집도 처음 와보는구나. 아버지, 가방 주세요. 제가 방에다가 가져다 놓을게요.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 간단히 먹었다. 저녁은 금식하고 물만 먹으라고 하니 내 식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오랜만에 본 며느리는 딱 봐도 굉장히 어색하게 제게 웃어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그 집에 있는 내내 제게 딱히 말 걸 생각도 없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아내가 몸이 조금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지. 몸이 아파? 내가 너무 좋지 않은 때 왔구나. 네 아내 잘 챙겨줘. 난 신경 쓰지 말고. 며느리 행동이 거슬렸지만 아프다는 말에 오히려 며느리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제가 손님으로 와 있으니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신경 쓰이지 않게 최대한 조심조심 다녔고 다음 날을 위해 일찍이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먹은 게 없어서 그런지 통 잠이 오지 않더군요. 물배라도 채울까 싶어 저는 결국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밤 11시인데 아직 안 자나 보네. 저는 살짝 열린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아들 부부의 방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른 물만 마시고 들어가려고 주방으로 향하려는데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더군요. 아버지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오신 건데 당신 꼭 이래야만 했어? 나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께 당신 아프다고까지 둘러댔어. 아들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몸이 아프지 않았고 그저 제가 온 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말은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참았던 제 모든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죠. 그럼 불편한데 어떡하라고. 애초에 볼 일이 있으면 호텔을 잡던가 하시지. 왜 아들 집에 와? 당신 부모는 사생활 존중도 못 해줘? 우리 아버지가 남이야?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고작 이틀인데 그걸 못 참고 불편한 티를 팍팍 내야 돼? 아, 몰라. 진짜 옷도 편하게 못 입고 있고 이게 뭐야? 퇴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나마 밥 차려달라고 안 하셔서 다행이네. 아우, 귀찮아 정말. 당신 아버님 다음부터 호텔 잡아드리던가 아무튼 여기 못 오시게. 너무 불편하니까. 가뜩이나 나만 보면 맨날 뭐라고 하셔서 짜증나는데. 뭐? 짜증나?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내 입 가지고 뭔 말도 못해? 나 이런 거 딱 질색이니까 나한테 제발 며느리 돌이 강요 좀 하지 마. 3년 동안 그렇게 싫은 티를 팍팍 냈는데 당신 아버지 눈치도 없으시대? 그냥 우리끼리 잘 살게 좀 냅두시라고 해. 당신이 언제 며느리 도리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며느리 도리를 강요했어? 명절에 우리 집 가자는 거? 당신 친정엔 옆 동네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잖아. 무조건 나까지 데리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설거지를 시켜, 음식을 시켜. 같이 수저 놓고 음식 나르고 빈 그릇 가져다 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난 장모님 혼자 사시는 집 가서 항상 집 고장난 거 손봐드리고 설거지에 뒷정리도 다 하고 오는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살갑게 전화 한 번을 먼저 하기로 했어. 생신이라고 찾아가서 케이크 한 번 사드리기로 했어. 그리고 당신 행동이 도가 지나치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하신 거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유난인 것처럼 만들지 마. 원래 시자 들어가면 같은 말도 더 조심해야 하는 거 몰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아, 진짜 내 집에 남 좀 못 오게 하라는 게 이렇게 싸울 일이야? 불편해. 나 불편하다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나름대로 며느리를 열심히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그런 우리를 불편한 시대, 남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보고 있더군요. 저는 열린 방문에 2번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소리를 지르고 싸우던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보자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죠. 내가 이 집에 와 있으니 불편하니? 아버님은 엿듣는 게 취미세요? 다 들으셨다니 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아버님 불편해요. 제발 자식 결혼시켰으면 간섭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두세요. 여보, 넌 가만히 있거라. 그래, 알겠다. 네가 날 그렇게 불편해하니 나도 네가 불편하구나. 그래도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널 이해하고 참아주려고 했는데 그런 배려가 너에겐 하나도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 우리 앞으로 서로 선은 정확히 지키자. 이제야 좀 말이 통하시네요. 앞으로 자식이 독립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정말 무기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폭탄 발언을 내뱉었죠. 그래, 네가 바라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시켜주마. 나도 네가 불편하니 이 집에선 네가 나가거라. 제 집인데 제가 왜 이 집에서 나가요? 이게 왜 네 집이야? 엄연히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내가 네 마음이 불편할까봐 숨긴 건데 사실 내가 이 집 사줄 때 혜영이한테 각서를 하나 받아뒀다. 혜영이 너 집에 있는 각서 좀 꺼내서 새아가한테 보여줘라. 내가 각서 내용만 잘 지키면 5년 뒤에 이 집 명의를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 각서 내용 중 지켜진 게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집을 무기로 휘두르는 건 어른으로서 치졸한 것 같아. 내 최대한 집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 하는 꼴을 보니까 괘씸해서 절대 이 집 못 주겠구나. 혜영이 너 3년 동안 돈은 얼마나 모았니? 2,500만 원 정도. 5년 안에 5천만 원은 택도 없겠구나. 각서 중에 지켜진 내용은 하나도 없던 게야. 혜영이 너한테 말했지? 기본적인 도리도 못 지키는 사람은 대우해줄 가치가 없다고. 며느리 네가 며느리 된 도리, 자식 된 도리 다 하기 싫다고 하니 나도 부모 된 도리 너에게 해주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까 나가라. 혜영이 너도 마찬가지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곤 제게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한편 며느리는 차마 믿지 못하겠는지 아들이 건네준 각서를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아들에게 소리를 빽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왜 이걸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알았으면 나도 좀 더 신경을 썼을 거 아니야? 며느리의 말에 결국 아들은 폭발을 한 모양입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결국 참았던 말을 전부 내뱉고 말았거든요. 돈 모으는 건 함께 지키지 못했으니 그렇다 치고 명절 생신 빼고 1년에 2번 더 우리 집 내려가는 거 부모님께 예의 있게 구는 일이 꼭 말을 해야만 지킬 수 있는 일이야? 이건 자식으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만 했던 일이잖아. 나도 당신을 선택한 책임이 있으니 어떻게든 참고 당신을 설득하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당신은 안 되겠다. 당신하고 살다간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도 멀어질 것 같아. 나 더 이상 내 부모님 속 타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그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난 나대로 살지 구할 테니까. 우리 그냥 이혼해. 이혼? 이혼이라니 고작 이런 일로? 이런 일을 고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 없는 이유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아들의 엄청난 발언에 며느리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사실은요. 제 친구들이 미국이랑 달리 한국 시댁은 지독하고 무섭다고 처음부터 길을 잡아놔야 나중에 며느리를 마음대로 안 휘두르려고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시댁에도 안 내려가고 무시 안 당하려고 세게 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선을 확실히 그어놔야 나중에 오히려 서로 편하다고 그래서요. 근데 제가 도가 지나쳤어요. 여보, 제발 이혼하자는 말을 하지 마.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해? 아버님, 결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 좀 알려주세요. 네? 친구들 말? 넌 어른이 돼서 해도 될 일, 안 될 일도 구분도 못하냐? 실수로 사람 때려놓고 친구가 시켰어요. 몰랐어요. 이러고 법정에서 말할 거야? 그럼 다 용서가 된다니? 됐다. 밥 안 먹어서 말할 기운도 없고 난 내일 병원 갔다가 알아서 집에 갈란다. 이 집은 내놓을 테니까 둘이 알아서 해. 아버님. 이제 머리까지 핑글핑글 도는 것 같아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제게 매달리려는 며느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다음 날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에 들어보니 아들은 결국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쫓은 것 같더군요. 어젯밤에 집사람 친정으로 짐 싸서 보냈어요. 저도 집 알아볼게 아버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야 하는데 이런 걸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네가 선택한 결혼이니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렇게 용종을 제거하고 수면 마취가 풀린 전 아들과 함께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쉰 뒤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말이죠. 그런데 안사돈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와 있더군요.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를 무릎 꿇리더니 대뜸 제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얘기 전부 들었습니다, 바깥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아침 내내 등짝을 두들겨 패줬어요. 애 아빠도 살아있었으면 아주 얘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바깥사돈, 핑계 같지만 얘가 어릴 때 미국 건너가서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애가 무시당하는데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그런 되바라진 행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와선 워낙 김서방이 살갑게 굴고 딸애도 아무 말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두 분께 행동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부모로서 애 옆에 붙어서 사람 구실부터 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공부가 뭐라고 애들을 전부 품 안에서 떼어놓고 키웠다 보니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얘를 이대로 길바닥에 내쫓든 호되게 회초를 드시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부디 우리 애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 될 기회 말입니다.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하늘에 있는 애 아빠도 사돈 어른께 정말 감사해야 할 겁니다. 너 당장 잘못했다고 더 싹싹 안 빌어? 넌 네 시아버지께 제대로 용서받고 사람 돼서 오기 전까진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널 금수로 키우려고 그 비싼 돈 들여서 유학 보내는 줄 알아? 김서방, 내가 정말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우리 딸한테 화가 많이 난 거 잘 알고 있네만 한 번만 남편으로서 못난 아내를 용서하고 품어주면 안 되겠나? 에휴, 내가 염치 없지만 이렇게 부탁하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여보, 나 이혼하기 싫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은 제가 용서하기 전까진 며느리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한참 뒤 안사돈이 돌아간 후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안사돈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알았으니 그만 일어나거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하나 본 뒤에 내 용서해 줄지 말지 널 앞으로도 내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판단해 보마. 너 그때까지 토달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어? 네, 기회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대로 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알겠다. 혜영이 너도 네 안사람과 잘 대화해 보려무나. 아이고 골치야. 집 문제는 우선 미뤄두자. 이제 난 집에 가련다. 서울에 와서 좀 쉬다 갈랬더니
아주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 돼서 돌아가는구나. 대중교통을 탄다는데도 한사코 아들은 저를 그 먼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있던 일을 들은 아내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며느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던 것 같으니 부디 이번 기회에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하고도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그 주 주말부터 저와 아내는 새벽같이 아들의 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말 이틀 꽉꽉 채워서 여기 있다 갈 거다. 며느리 너 우리 집 오면 손님이랍시고 손가락 하나 깠다가 안 했지? 이번엔 우리가 너희 집에 놀러 온 거니 어디 손님 대접 한번 받아보자. 그런데 며느리는 부엌에서 우물쭈물 대더라고요. 보다 못한 아들이 앞치마를 매려하자 그제야 며느리는 우리에게 솔직히 실토를 하더군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항상 혼자 간단히 해먹다 보니 시리얼이나 토스트, 간단한 파스타밖에 만들 줄 몰라요. 그럼 여태 뭘 먹고 살았어? 가끔 남편이 해주긴 했는데 나오는 설거지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제가 배달시켜 먹자고 했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태영이 넌 그걸 또 내버려 뒀어? 싫다고 하는데 제가 억지로 음식 해주는 것도 집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요. 빚도 없고 넉넉하게 시작했더니 아주 돈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러니 돈도 여태 제대로 못 모았지. 혜영이 넌 가만히 있고 며느리 네가 참기름에 밥이라도 비벼서 손님상 내와봐. 미리 온다고 얘기해놨으니 뭐라도 준비해놨을 거 아니야? 마음 약한 아내는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일부러 아내에게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기회를 달라고 했으니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으려고요. 그렇게 며느리가 무려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앞에 내놓은 건 햄이 들어간 허여 멀건 김치볶음밥과 배추김치 한 접시였어요. 자기가 봐도 너무 없어 보였는지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더라고요. 이만한 사람 수대로 음식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동안 어머님이나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당연하게 받아먹기만 해서요. 죄송해요. 그렇게 한 숟가락 떠먹어본 김치볶음밥은 거의 맹탕이었습니다. 또 어느 부분은 소금이 뭉쳐 짜고 김치는 제대로 잘리지도 않았더군요. 아내와 아들은 꾹 참고 그냥 씹어 넘기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일부러 과거 며느리가 했던 것처럼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소금 뭉친 데는 짜서 못 먹겠고 나머지 싱거워서 못 먹겠다. 김치는 씻어 놓고 햄은 갈아서 넣은 거냐? 아무튼 내 입맛엔 영 안 맞는다. 난 입맛 없어서 더 못 먹겠다. 그래도 열심히 만든 건데 너무하세요, 아버님. 내가 너무하다고? 너도 내 아내가 해준 국 먹고 매워서 못 먹겠다. 품평지라고.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열심히 음식한 네 시어머니 기운 빠지게 하지 않았어? 이게 네가 말하는 솔직하고 무시 안 당하는 화법 아니냐? 나도 그렇게 한번 솔직해져 보련다. 그래도 난 소금 뭉친 부분 씹을 때 너처럼 욕은 안 했다. 일명 거울치료였죠. 자신이 한 짓을 고스란히 상기시켜주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날 점심으로 며느리가 내놓은 김치전도 맛이 희한하긴 마찬가지였고 결국 보다 못한 아내가 저녁엔 치킨을 시켜 먹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다음 날에도 며느리는 내내 주방에 붙어 있었는데 저와 아내는 일부러 설거지도 뒷정리도 아무것도 돕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만이 엉망이 된 주방을 며느리와 함께 정리하기 바빴죠. 그날 저녁 석탄맛 고등어 구이를 먹은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우리 이제 그만 오랴?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잘못해 왔던 만큼 열심히 해볼게요. 아버님 덕분에 남편도 제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고 말해줬어요. 그 다음 주에 가보니 며느리는 이번엔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더군요. 잡채와 김치찌개, 직접 버무린 듯한 무생채와 파전까지 놓여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김치찌개는 맹탕이었고 무생채는 어떻게 버무린 건지 시큼하기 짝이 없었고 파전에선 계란을 넣었는지 계란 껍질이 씹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채에선 후추 냄새가 너무 강렬해 재료 맛이 전부 묻혀버렸더라고요. 간 안 본 거니? 아니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최대한 살려서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저번보다 가지수도 늘고 모양새는 제법 잡혔네요. 고생했다 아가. 맛있게 먹으마. 아내는 애써 며느리를 두둔해 주었지만 결국 커다란 계란 껍질을 씹은 아내는 잇몸에서 피를 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아내에게 휴지를 가져다 주며 눈물을 글썽거렸는데 착한 아내는 그런 며느리를 안심시키느라 바빴죠. 계란 껍질이 원래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보여. 네가 놀랐겠구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불편하지? 난 괜찮다. 마음 쓰지 말어.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님은 뭐든 다 괜찮다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버릇없이 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신 어머니께 불평불만이나 해대고 제가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였다는 거 잘 알았어요. 그건 오히려 제가 무시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행동이었다는 것도요. 이렇게 좋은 분께 제가 괜히 기싸움이나 하려 들었다니. 이제 네가 그동안 손님이랍시고 받아먹기만 한 밥상이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들인지 알겠냐? 그런 정성을 그동안 네가 솔직함이란 핑계로 뭉개버렸다는 사실도 말이다. 우린 널 귀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담아 항상 정성껏 대접하려고 노력했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가끔이라도 얼굴 보고 싶었던 거고 진심으로 네가 잘 되길 바래서 네가 버릇없이 굴 때마다 혼을 냈던 거야. 널 시댁이란 이름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심으로 너와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란다. 하지만 결국 네 마음의 벽 때문에 마음이 가까워지지 못했으니 우리 집에 오든 내가 너희 집에 오든 넌 항상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거야. 어디 우리랑 진정한 가족이 되어보려 계속 노력해 볼 테냐? 네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구나. 네, 아버님. 부족하고 서툴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이번엔 가지고 있던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요. 두 분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요. 며느리는 첫 주와는 다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서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죠. 그리고 다음 월요일에 저는 당일치기로 서울에 올라와 조직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 몸에서 나온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이었지만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다더군요. 그제야 우리 가족은 내심 불안했던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는 그 뒤로도 내리 한 달 반을 주말마다 아들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며느리는 용기 내어 아내에게 살림과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으로 들은 며느리의 부탁에 아내는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아내는 그동안 며느리와 계속해서 친해지고 싶어 했거든요. 아내는 토요일 아침마다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고 음식하는 법과 알뜰히 살림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과 함께 청소기도 돌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했어요. 집안일은 다 같이 해야 빨리빨리 끝나는 법이야. 음식 대접 받았으니 뒷정리는 내가 하마.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제가 할게요. 쉬고 계세요. 어른이라고 대접만 받고 있을 생각 없다. 어울려 놀기만 할 줄 알면 그게 진짜 남이지. 가족은 함께하는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하는 거야. 그 시간 자체가 즐거운 게 바로 가족인 거다.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니 며느리는 음식을 그럴싸하게 해내더라고요. 저 요즘 요리에 재미 들렸어요. 안 해봐서 그렇지 막상 손에 익으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새 일하는 날도 우리 배달 안 시켜 먹어요, 아버님. 집에 재료가 많아지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음식도 그만큼 늘어나서요. 덕분에 전
요즘 산처럼 쌓인 설거지 담당이에요, 아버지. 그래도 이 사람 제가 하는 음식은 다 맛있다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머님, 아버님, 한번 마음을 열고 보니 가족이랑 어울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도 항상 바쁘셨고 동생들과 저는 항상 유학을 나가 있다 보니 이렇게 가족끼리 뭉치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쩌다 엄마가 해주시는 밥상만 한 번씩 받아먹고 방에 들어가기 바빴죠. 그런 제게 시댁이란 존재는 너무 막연하고 두렵기만 했어요. 특히 가족끼리 사이가 좋다는 남편 말에 더더욱 편견을 가지고 친구들 말만 듣고 지레 겁먹고 날부터 세워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다는 거 이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 그동안 네 심경의 변화가 생기긴 한 것 같구나. 솔직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네가 다 변했다고 생각진 않는다. 그래도 적어도 그 망할 미국식 개인주의인지 뭐니 그 소리는 안 하니까 좀 나았구나. 앞으로 친정어머니께도 찾아가서 자주 음식 해드리고 해라. 안사동께서 아주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음식 해먹으면서 살림도 알뜰하게 하고 이 집은 그냥 내버려 둘 테니까 빚 없다고 돈 흥청망청 쓰지 말거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람 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항상 알뜰하게 돈을 모아둬야 해. 알았지?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손님이니 뭐니 하는 소리 할 거면 앞으로는 절대 발걸음도 하지 말고. 아버님, 그럼 저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었다고 하니 여태껏 한 실수는 용서해 주마. 그래도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 이 집도 팔아버리고 2번 다시 너 안 볼 거다. 알았냐? 감사해요, 아버님. 저 이제 이름뿐만 아니라 진짜 이 집 식구로 살게요. 그렇게 무려 2달에 걸친 며느리 버릇 고치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 또한 며느리가 흐느끼는 모습을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마음 약한 아내는 아예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내가 더 고맙다 아가 하며 울고 있었죠. 그리고 울음을 그친 며느리가 제게 대뜸 던진 말 한마디에 저는 기겁을 하며 2 손을 내저었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다음 주엔 안 오실 거예요? 저 요새 무슨 음식 해드릴지 고민하는 재미로 주말만 기다리는데 앞으로 매주 오세요. 네? 아유, 싫다. 우리도 일하랴 여기 오랴 힘들었어. 나랑 너희 CM이 입에 혓바늘이 왕따시만 하게 났다. 다 같이 해먹는 게 즐거운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도 너 가르친답시고 주말마다 음식하고 정리하는 거 아주 고역이었어. 다음 가족 모임엔 무조건 외식할 거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지금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문제는 적당히 좀 오래도 자꾸 아들 부부가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아, 그만 좀 오라니까. 아가 네가 새벽같이 와서 음식한다고 난리니까 나랑 네 시어머니가 쉬질 못하잖아. 2달에 한 번만 오라니까 왜 이렇게 자주 와? 우리도 좀 쉬자. 그러니까 그냥 받기만 하시라니까요. 저 이번에 궁중요리 배웠거든요. 제가 오늘 임금님 수라상 차려드릴게요. 아유, 설거지거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겠구먼. 왜요, 여보? 난 우리 예쁜 며느리 자주 봐서 좋기만 하구만. 아가, 내가 저녁엔 너 좋아하는 갈비 해주마. 이미 재료도 다 사놨어. 그러니까 저녁은 이 엄마한테 받아먹기만 해라. 알았지? 이렇게까지 자주 오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저와 아들은 요새 조금 피곤한 상태랍니다. 신난 건 며느리와 제 아내뿐이었죠. 캐나다의 바깥사돈의 건강 문제 때문에 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던 딸과 사이는 그런 우리를 보며 재밌다는 듯 웃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임자 만나셨네. 세원이 2년 전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엄청 새초롬 했는데 역시 사람이 처음엔 좀 투닥거려 봐야 친해지는 건가 봐요. 다들 사이 좋아 보여서 괜히 질투나는데? 우리 아버님도 건강해지셨으니 우리도 이젠 한국 자주 들어와야겠다. 그치 여보?
자주 오세요, 아가씨. 다음엔 우리 조카들도 꼭 데리고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오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셔도 저 앞으로는 자주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저 사실 이번에 임신 5주 진단 받았거든요. 두 분 이제 곧 친손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세상에 이게 무슨 경사야. 우리 며느리 한번 안아보자. 아주 예뻐 죽겠구나. 아휴,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여보, 임신 초기라잖소. 젊은 나이도 아닌데 조심시켜야지. 고생 많았다 어머마. 그동안 애가 안 생겨서 너희가 마음고생 많았는데 정말 잘 됐어. 축하한다 내 며느리. 딸과 사이는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아들은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극적였죠. 아내는 감격해 눈물까지 글썽였는데 저는 괜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 며느리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근데 며느라, 부디 네 아이는 미국식으론 키우지 말거라. 아이 참,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땐 제가 베베 꼬였던 거라니까요. 하여튼 우리 아버님 뒤끝 기시다니까. 네, 아주 제가 신사임당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부족한 저 대신 꼭 많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버님, 그때 아버님이 절 용서해 주신 덕에 제가 이렇게 엄마가 되는 행운까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때 저 포기 안 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게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중간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오해를 걷고 보니 며느리는 참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어른인 저와 아내에게도 거리낌 없이 친근하게 대해주어 어떨 땐 저를 어려워하던 제 자식들보다 편할 때도 있답니다. 속으로만 생각한 건데 앞으로 태어날 손자는 며느리의 자유분방함을 적당히 섞어서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를 보니 꼭 저처럼 자식을 엄하게만 키우는 것이 현답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들의 집은 아직 제 명의지만 손주 낳고 앞으로도 무탈하게 잘 산다면 몇 년 안에 합법적으로 증여를 해줄 생각입니다. 지켜볼 만큼 지켜본 뒤엔 정말로 아들 부부를 며느리의 말 맞다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모두 독립시켜주는 게 맞으니까요. 그것도 그거고 사실 아직 약간의 대출금이 남았거든요. 아들에게 대출금까지 증여해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며 특히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요즘 애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젊은이들은 그런 어른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이 분명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온전히 마음을 여는 것, 그것에서부터 가족은 시작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거예요. 매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부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겐 새로운 가족이 생기겠죠. 그 과정에서 큰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부디 여러분 모두 지금의 우리처럼 결국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